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첨단 기술력과 한국과 동티모르 간의 오랜 관계는 중국과 호주를 놀라게 했습니다. 1999년 한국이 동티모르의 어려운 시기에 평화유지군을 파견한 이후로 이 관계는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현재 신뢰와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국은 동티모르로부터 그레이터 선라이즈 가스전의 독점 개발권을 획득했습니다. 이는 다른 강대국들을 경악하게 만든 놀라운 조치입니다. 남태평양에 위치한 거대한 유전 선진국들이 탐낸 이곳을 한국이 손에 넣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국가들 중에서 한국이 이곳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과거 어려운 시기 한국이 동티모르에 베푼 은혜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대체 한국이 어떻게 엄청난 자원을 손에 얻게 되었는지, 그리고 과거에 어떤 인연을 베풀었던 것인지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이 최고의 파트너라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입을 뗀 그는 기자와의 인터뷰 자리에서 단호하게 말을 이었죠. 어려울 때 도와준 한국이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국가라 말한 그는 호주나 중국 등 다른 국가를 믿을 수 없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동티모르의 대통령 라모스 오르타는 충격적인 선언을 내놓았죠. 바로 오랜 시간 공을 들이고 동티모르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인 그레이터 선라이즈 가스전 개발의 독점 개발권자로 한국을 지정하겠다는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동안 호주와 오랜 기간 협상을 거치며 가스전 개발과 관련 논의를 지속했지만 이러한 논의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며 동티모르는 태도를 바꾼 것인데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각종 자원의 가격이 치솟고 세계 각국에서 에너지 수급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하는 가운데 동티모르에서 한국을 믿고 개발권을 주겠다고 한 것이죠. 최근까지 중국과의 협력을 고려하고 있다는 라모스 오르타 대통령의 발언과는 다른 내용의 인터뷰였기에 호주는 물론이고 중국도 동티모르의 결정에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동티모르 언론인 STLNEWS를 통해 공개되었죠. 그레이터 선라이즈 가스전은 동티모르에서 남쪽으로 약 150km 떨어진 가스전으로 이곳에는 201세제곱킬로미터 규모의 가스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한화로 약 94조 8천억 원에 해당하는 가치라 할 수 있죠. 공교롭게도 동티모르와 호주 중간 지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양쪽 모두 자국에 속해 있는 가스전이라 주장하면서 치열하게 가스전 분쟁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가스전 개발이 시급했던 동티모르는 호주와 개발 수익을 5대5로 나누고 향후 50년간 티모르해 해상 경계선 협상을 하지 않는다는 티모르해 조약 CMATS를 맺고 가스전 사업에 열의를 보였죠. 그러나 동티모르 정권이 바뀌면서 이 조약이 졸속이라는 주장이 등장,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생기며 가스전 함의는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레이터 선라이즈 가스전의 위치를 살펴보면 동티모르가 호주에 비해 가스전에 가까운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등거리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동티모르가 가까운 상황에 가스전 이익을 동티모르가 더 챙겨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한 것입니다. 5대5로 나누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는 의견이었죠. 심지어 이 내용을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호주 정보부에서 비밀리에 정부 청사에 도청장치를 심어 놓은 것을 동티모르가 밝혀내면서 호주에 대한 반감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호주와 단교를 해야 한다는 논의까지 등장할 정도였죠. 결국 이 문제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 PCA를 통해 결판이 났습니다. 호주와 동티모르 정부가 새로운 내용의 해상국경 협정에 합에 이로써 양쪽 모두 만족할 만한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국가 간 합의는 마무리되었으나 이 사업에 끼어든 민간 업체인 호주 에너지 업체 우드사이드 우드사리가 이번에는 정제시설 입지를 놓고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거리상으로는 분명 동티모르가 가스전과 가깝기에 정제시설을 놓아야 한다는 주장에 일리가 있으나 이를 새로 짓고 시설 안정화를 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 이미 기존 정제시설이 있는 호주에 정제시설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우드사이드는 여러 차례 에너지 개발을 하면서 정제시설을 호주 다운다운 지역에 설치해 놓았고 운송시설도 구비해 놓았기에 분명 동티모르보다 유리했습니다. 하지만 가스전 사업을 통해 자국 경기 부흥을 꿈꾼 동티모르 입장에서는 이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가스전을 통해 파생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효과는 가난한 국가인 동티모르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죠. 동티모르 입장에서는 더 이상 가스전 개발을 늦췄다가 개발도 못하고 자국이 위기에 직면할 수 있기에 어떻게 해서든 빠른 개발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그렇기에 동티모르가 꺼내든 카드는 바로 중국이었죠. 중국은 호주, 대만, 일본 등 미국이 중국을 중심으로 장막을 둘러싸려는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
미국과 동맹국의 포위망에 갇혀 태평양 진출을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섬나라들의 눈길을 주었습니다. 태평양에 널리 퍼져 있는 도서 국가들과 동맹을 꾀한 것입니다. 도서국들은 유엔 회의에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엄연한 독립국들, 그리고 태평양 도처에 자신의 영토를 두고 있기 때문에 포위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틈을 제공합니다. 사업 기회 역시 중국은 재빠르게 눈치채고 차이나머니를 풀었죠. 그 결과 솔로몬 제도가 중국과 손을 잡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미국에게 도움을 줄기차게 요청했던 태평양 국가들은 중국의 차이나머니를 거부하기가 어려웠죠. 다른 국가들 역시 비슷한 반응을 보였고 동티모르 역시 중국의 제안을 받는 것을 고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호주만을 계속 붙잡고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없어진 셈이죠. 동티모르 쪽에 가까운 가스전을 중국 돈을 받아 일찍 개발한다면 급한 불을 끌 수 있었기에 동티모르는 중국 석유공사와 회의를 가지며 가스전 개발 파트너로 다른 국가들을 검토하기 시작합니다. 영국 매체 더 타임스와 인터뷰를 한 라모스 오르타 대통령은 호주의 잘못이 크다고 말하며 중국과 손을 잡는 것은 도서국 입장에서 잘못이 아니라는 언급을 할 정도였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의 태평양 순회 방문 때도 동티모르는 왕이 부장을 반갑게 환영하며 귀빈으로 모시는 등 중국은 중요한 국가로 부상하게 되었죠. 위기감을 느낀 호주는 차이나머니의 함정에 빠진 스리랑카의 사례를 언급하며 중국의 덫에 동티모르가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는데요. 실제로 중국 돈을 차관으로 들여 대규모 사업을 벌인 스리랑카는 현재 파산 직전이고 IMF 구제금융을 기다리는 처지입니다.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지고 대통령은 국외로 도망치기까지 했습니다. 동티모르도 이 사실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는데요. 특히 중국이 노골적으로 동티모르 주변 섬 지역을 가리키며 중국 함선이 이용할 수 있는 항구를 짓자는 제안에 난색을 표하며 곤란에 빠지기도 했죠. 그렇다고 다시 호주와 손을 잡고 사업을 추진하자니 길고 긴 협상을 또 다시 거쳐야 하는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모스 오르타 대통령이 뜻밖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한국에게 독점 개발권을 부여해 사업에 참여하도록 한 것이죠. 사실 동티모르가 한국을 떠오른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동티모르는 한국과 인연이 매우 깊은 나라로 오래전부터 한국의 도움을 받았고 이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한 나라죠. 1999년 인도네시아로부터 독립할 당시 동티모르는 친인도네시아 민병대가 유혈 사태를 일으키는 등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유엔의 요청을 받아들여 상록수 부대를 평화유지군으로 파병해 동티모르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 이들에게 찾아온 상록수 부대는 동티모르인들에게 잊을 수 없는 블루 엔젤이 되었는데요. 푸른 모자를 쓰는 유엔 평화유지군을 가리킨 별명이 바로 블루 엔젤입니다. 한국인들은 이들 동티모르인들에게 헌신을 보여주었죠. 외진 마을까지 의료 서비스는 물론이고 위생교육과 이발 등 당시 동티모르 주민들이 누리기 힘든 서비스를 상록수 부대는 제공했습니다. 농기구 정비를 비롯해 구호품 전달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한 상록수 부대는 현지에서 놀라운 지지를 받게 됩니다. 오지에 가까웠던 동티모르를 위해 상록수 부대는 한글과 현지어로 지명을 표기한 도로 표지판을 세워주는 한편 급경사와 낙석 지역에도 경고 표지판을 만들어 주민들을 위했습니다. 문화 생활을 즐길 수 없었던 주민들을 위해 영화도 틀어주며 동티모르인들의 삶 속에 상록수 부대는 깊은 인상을 남기죠. 이들과 있었던 시간은 상록수 부대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이러한 상록수 부대와 동티모르의 우정은 유엔에서도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4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헌신을 보여준 상록수 부대를 향해 동티모르인들은 말라이무틴이라는 별명을 붙여주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죠. 동티모르 대통령들도 한국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꼭 전하며 한국이 동티모르에 기여해준 일을 잊지 않는다는 말을 남길 정도인데요. 최근에는 동티모르에서 임무를 수행하다가 순직한 한국인 대원들을 위해 동티모르에서 이들 순직자들을 기념하기 위한 추모 공원과 기념비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에카트 강 인근에 세워진 공원에서 상록수 부대원들을 위해 기념행사가 열리자 1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추모 공원을 찾아와 상록수 부대원들에 대한 애통한 마음을 드러낸 것은 상록수 부대원들이 보여준 따뜻한 마음과 헌신 때문이었죠. 오르타 대통령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고 한국의 도움을 구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을 당시 자신들을 위해 헌신해준 한국에게 보답하는 취지이자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을 믿고 독점 개발권을 제안한 것이죠. 이미 한국 기업인 SK E&S가 동티모르 바이온단 천연가스 생산 설비를 이용해 CCS 이산화탄소 포집 사업을 하는 것을 동티모르는 지원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미 한 차례 협력을 해본 결과 믿을 만하다는 판단이
동티모르 정부 입장에서는 든 것이죠. 동티모르의 갑작스러운 협력 파트너 변경에 당황한 중국은 다 된 밥이라 생각했다가 뒤통수를 크게 맞은 셈인데요. 호주에게서 가스전을 빼앗고자 큰 투자를 약속했던 중국은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등장한 한국 때문에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했다고 합니다. 기술은 물론이고 동티모르와 깊은 인연을 가진 한국을 상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중국은 이를 깨물어야 했다고 합니다. 한국에게 찾아온 초대박 기회 오래전부터 이어진 인연이 비로소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동티모르의 인연이 앞으로도 지속되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제7광구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기 시작한 건 1970년 1월 1일입니다. 그로부터 2년 전 유엔의 아시아 극동 경제위원회 CAFE는 미국 우주오래양연구소 WHO 소속 에머리 K.O. 에머리 박사를 필두로 조사팀을 구성해 서해와 남해, 동해, 남부의 연안 대륙붕 전체에 대한 탐사를 실시했습니다. 6주에 걸쳐 동중국해를 샅샅이 훑어본 에머리는 충격적인 보고서를 작성해 한국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소위 에머리 보고서로 불리는 이 보고서에서 그는 대만과 일본 사이의 대륙붕은 세계에서 가장 큰 석유와 천연가스 저장고일 가능성 상당히 높다는 문장 하나로 동중국해는 순식간에 전 세계에서 최대 규모의 석유 및 천연가스가 매장됐을지도 모르는 가능성의 땅이 됐습니다. 이에 한국은 즉각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을 제정했고 시행령으로 제주도 동쪽에서 일본 남쪽으로 16개의 좌표를 찍어 총 7개의 광구를 설정했습니다. 그간 공해 또는 일본 영해로 생각했던 것들이 제주도에서 남쪽으로 뻗어간 대륙붕 덕에 한국의 영토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일본과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을 체결해 7광구가 공동개발구역 Joint Development Zone JDG로 설정돼 한국도 일본도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없게 됐으니까요. 이 지역에 대해 공동으로 개발하고 시추하되 혹 자원이 나온다면 일본과 5050으로 나누기로 한 겁니다. 그러나 공동개발을 약속했던 일본은 돌연 7광구에 석유가 없다며 공동개발을 중단했습니다. 물론 속내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간 한국에 유리했던 국제해양법이 1982년부로 새로운 해양법이 채택되면서 일본에 유리해졌기 때문인데요. 2028년까지 50년간 유효한 이 조약은 종료 3년 전, 그러니까 내년 2025년까지 조약의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물론 가능성에 불과하지만 일본은 분명 이를 혼자 독식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에 몇몇 한국인들은 한국 정부의 요청에도 민기적민기적하며 먹은 벙어리처럼 꿈쩍도 하지 않는 일본을 두고 전쟁을 해서라도 반드시 찾아와야 한다며 분노를 표했는데요. 그러던 작년 6월 13일 MBC PD수첩은 제7광구 신화와 진실이라는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7광구는 신화였다며 정치적인 목적으로 매장량이 부풀려져 거짓 선동에 이용되고 있다고 고발했죠. 7광구에 석유가 없다는 근거로 내세운 것은 일본 측 탐사 자료였는데 이는 일본 정부의 논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 시사 프로그램 덕분에 많은 시청자들이 그동안 속았다며 울분을 표출했지만 7광구는 정말로 신화에 불과했을까요? 그건 PD수첩도 저도 한국 정부도 일본 정부도 모르는 일입니다. 1986년 이후로 제대로 된 탐사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어쨌든 시추기술이 발달한 현재의 기술로 탐사한다면 1969년 예상치보다 더 많을 수도 어쩌면 아예 없을지도 모르지만 일본은 우선 협정을 종료시키고 독자적으로 탐사를 시작할 겁니다. 제대로 된 탐사도 진행하지 않고 일본 측 자료만으로 경제성이 없는 신화라 평가절하 하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이 최후의 수단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7광구에 대한 최후의 수단, 과연 어떤 수단일까요? 제 업무 메일과 업체 측의 백진3 공구 오픈 요청이 너무 많아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 100년 된 진짜 산삼 백진3을 오늘 하루만 다시 오픈해드립니다. 화요일 택배가 마감되기 때문에 월요일 23시 59분까지만 공구 가격은 오프라인 최저가로 열어드리기로 업체와 협의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만 구매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제품은 산삼의 아버지라 불리는 안원식이라는 개인이 30년간 연구한 결과물로 100년 이상 된 진짜 천종산삼텐 지산틴과 DNA 99% 일치하는 제품입니다. 1포에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57mg로 식약처 제공, 1일 최소 섭취 기준 대비 1700% 높습니다. 정식 공구는 4월 중순 가정에 달 선물용으로 진행됩니다. 아래 댓글로 링크 남겨드립니다. 우선 7광구에 자원이 매장됐다는 것이 확정된 사실은 아닙니다. 1969년 유엔이 파견한 에머리 역시 높은 가능성이 있다의 high probability exists 정도에 그쳤으니까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한 것이 아니고 가능성이 높다는 정도로 보고했죠. 제7광구의 천연가스 매장 여부와 관련해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것은 2005년 미국 우드로 월슨 국제센터가 발표한 동북아의 해저 석유 Seated Petroleum in Northeast Asia라는 보고서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확실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죠. 다만 중국의 석유 관리들은 지질학적 사실에 기초해 동중국해의 잠재적인 천연가스 매장량은 최소 175조에서 210조 세제곱피트로 추정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1조 8천억 세제곱피트, 미국은 117조 4천억 세제곱피트라고 썼지만 이 또한 추정에 불과합니다. 바다에 시추공 하나를 뚫으려면 약 500억 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몇 번이나 가능성이 제기됐다면 한국은 돈 아깝다 생각지 말고 무리해서라도 시추공을 꽂는 시도를 해야 합니다. 다만 아쉽게도 한국은 최근 10년간 2014년, 2015년, 2021년까지 단 3회의 시추만 실시했습니다. 2021년 5월에 동해 방어 구조에서 이뤄진 마지막 시추는 이상고압대 발견으로 무기한 중단된 상황이니 한국의 마지막 시추는 8년 전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정부가 협정이 종료되기 전 최후의 수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약 2달 전 한국석유공사는 22년 만에 JDG 한일 공동개발구역에서 해저유전 개발을 위한 물리탐사를 재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JDG에서 해저 1500km 규모의 3차원 물리탐사를 공동 추진하고 협정이 사실상 종료되는 내년에는 탐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실제 석유 매장 가능성이 있는 곳에 대한 시추 작업에 나설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런 계획을 바탕으로 연도별 JDG 공동 탐사 추진 일정을 기재부 등에 제출했습니다. 물론 일본 측 조광권자와 함께 탐사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광권자가 확정되었거나 양국 간 합의가 된 사항도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한국의 일방적인 바람입니다. 여기서 물리탐사란 해상 탐사선이 탄성파를 발사해 지하 지층의 경계면에서 되돌아오는 반사파를 기록해 석유 부존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으로 만약 우리 계획대로 물리탐사가 올 2023년 이뤄진다면 1978년 협정 발효 이후 실시된 2002년 양국 공동탐사에 이은 두 번째 탐사가 됩니다. 사실 이 문제는 워낙에 예민한 사항이라 쉽게 추진하거나 계획도 밝히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 들어 일본과의 관계가 급속도로 밀착하면서 작년에만 무려 7번이나 두 정상이 만났죠. 이에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이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는 기대가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정부 임기 내에 협정이 종료될 것인지 연장될 것인지가 결정되니까요. 협정에 따르면 양국 중 일방 당사자가 협정을 종료하기를 원한다면 종료 2028년 3년 전, 그러니까 2025년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해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몇몇 한국인들은 만약 일본이 내년에 협정을 종료하겠다고 통보한다면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반드시 7광구를 찾아와야 한다는 강경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 혹 전쟁이 나더라도 한국의 군사력이라면 어렵기는 하겠지만 일본을 침몰시키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일본의 이성적인 판단에 기대자는 반응도 있습니다. 즉, 이번 정부 들어 일본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허용한다든지 일본 측에 유리한 스탠스를 취했으니 반대급부로 일본도 7광구 협정을 연장하거나 공동개발 추진 의향을 밝히면 흔쾌히 응할 것이라는 기대감인데요. 물론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만큼 7광구에 대한 희망이 있어 어떻게 해서든 해결하고 싶은 희망의 발로일 겁니다. 그런데 일본도 문제지만 진짜 폭탄은 중국입니다. 현재 중국은 JDG 인근에서 석유를 뽑아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왜 한국과 일본은 발견하지 못한 것을 중국은 발견했을까요? 왜냐면 한국과 일본은 자본주의,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즉, 자본주의 국가는 23년 탐사했는데 경제성 있는 석유가 발견되지 않으면 탐사를 포기하는 것이 맞지만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공산당이 멈추지 않으면 얼마든지 시간과 비용에 구애받지 않고 꾸준히 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한국과 일본이 협정을 체결한 1974년부터 상하이 해양지질조사국을 시켜 7광구 동쪽 제주분지에 대한 탐사를 시작했죠. 사실 제주분지는 거대한 퇴적지역으로 이곳에는 석유가 매장된 저류층 두레오창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우리는 땅속에 거대하고 큰 동굴과 같은 공간에 석유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지만 석유는 지층을 구성하는 입자와 입자 사이의 빈 공간에 존재합니다. 가령 모래가 가득 찬 컵에는 모래를 넣을 수 없지만 물을 넣을 수 있고 물은 모래 사이사이의 빈 공간인 공극을 채울 수 있습니다. 어쨌든 중국 공산당의 지원을 받은 상하이 해양지질조사국은
칠광구 동쪽 제주분지 저류층에 대한 탐사를 시작했는데 9년 뒤 1983년 평호 빙호라 명명한 해저유전에서 경제성 있는 원유와 가스정을 찾아냈습니다. 이후 탐사 지역을 확대해 보운정, 춘요, 소흥 유전을 찾아냈는데 중국은 그 양에 대해 철저히 함구했지만 그 양이 대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해저유전에서 뽑아 올리는 원유가 그저 그런 수준이라면 대개 유조선을 이용해 육지로 수송하기 마련이지만 중국은 여기에서 뽑아 올린 석유와 천연가스 운송을 위해 상하이까지 해저 파이프라인을 건설했습니다. 이때 중국과 대만 사이에 워낙 위기감이 높아 중국이 동해함대 함정들을 이 부근에 대규모로 배치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대만을 견제하기 위해 동해함정을 동원한 것이 아니라 해저 파이프라인을 건설했던 겁니다. 그런데 중국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2005년부터 칠광구에서 10km 떨어진 지점에 롱징 유전을 개발하겠다며 시추에 나섰는데 이게 일본과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센카쿠 열도 중국명 자오이다오 분쟁이 시작된 겁니다. 원래 센카쿠 열도는 대만 앞에 위치한 무인도와 암초인데 아무런 쓸모도 없는 이 열도를 두고 일본과 중국이 다투는 것은 칠광구 인근 자원 때문입니다. 중국이 만약 이 부근에서 석유를 뽑아내면 일본의 입장에서는 20년 뒤 전부 꿀꺽할 수 있는 석유가 전부 중국에게 넘어가기 때문이죠. 잠시 말씀드렸듯 저류층의 석유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통증에서 중국이 뽑아내기 시작하면 칠광구 내 매장됐을지도 모르는 석유의 상당량이 빨대효과로 같이 빨려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미 중국이 칠광구 주변에 4개 유전에서 빨대효과로 칠광구 석유를 뽑아 올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조금 더 가까이에 빨대를 꽂겠다니 일본의 입장에서는 환장할 노릇이었죠. 그래서 일본은 고노다루 외무상을 중국에 보내 항의함과 동시에 한국 정부에 중국이 칠광구에 걸쳐있는 저류층에서 석유를 빼가는지도 모르니 하지만 당시 한국은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정신없이 바빠 괜한 비판을 받기 싫다며 조용히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이 저류층 석유의 빨대효과 문제는 1991년 발발한 걸프전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라크와 쿠웨이트에 걸친 저류층에서 쿠웨이트가 일방적으로 석유를 시추하자 이라크는 쿠웨이트가 우리 석유를 훔쳐가고 있다며 쿠웨이트를 침공해 일어난 것이 걸프전이죠. 사실 이 칠광구를 두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전략이 사실상 많지 않습니다. 중국이 내세우는 논리에는 중국에 밀리고 일본이 내세우는 논리에는 일본에 밀리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어떻게 해서든 일본과 담판을 지어야 합니다. 9천조 원에 달하는 거대한 자원을 빼앗길 수는 없으니까요. 결국 터질 게 또 터지고 말았습니다. 경영난을 겪어온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안이 채권 이자를 내지 못하면서 실질적인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졌습니다. 비구이안은 수년간 계약 매출 기준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였으나 현재는 7위로 떨어졌고 중국 전역에서 약 3,000건의 부동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약 7만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비구이안이 만일 디폴트를 선언하게 되면 중국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이 단행될 것이며 이렇게 되면 2021년 헝다 사태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에 대해 이례적인 발언을 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왕이 외교부장의 방미를 앞두고 중국은 상호 존중, 평화 공존, 협력 호혜의 대미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며 미국도 이런 노력에 동참해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는데요. 이것은 최근 볼 수 없었던 태도로 중국이 미국의 꼬리를 내리는 언급이라 중국 내부의 힘든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뜬금없이 한국에 분풀이를 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의 고개를 숙이며 자존심의 상처를 입자 한국에 화풀이를 한 것인데요. 중국 상무부와 세관은 지난 20일 오는 12월 1일부터 고순도, 고밀도, 고강도 인조의견 재료와 제품, 구상의견, 팽창의견 등을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8월부터 반도체 태양광 패널 소재인 게르마늄, 갈륨에 대해 수출을 통제하고 있는데 이제 흑연까지 추가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세계 최대의 흑연 생산국이자 수출국인 중국이 흑연으로 미국의 대중국 제재에 대한 분풀이에 나섰다고 보고 있습니다. 흑연은 배터리 4대 요소인 양극, 음극, 전해질, 분리막 중 음극에 들어가는 핵심 요소로 탄소가 여러 층 쌓인 모양으로 규칙적인 층상 구조로 돼 있으며 특히 안정성이 높지만 가격이 저렴해 인기가 높습니다. 흑연이 중요한 이유는 흑연의 양과 질이 배터리 용량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흑연의 품질 저하로 음극에 문제가 생겨 넘어오는 이온을 충분히 받아내지 못하면
그만큼 배터리 성능이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음극재에 쓰이는 흑연의 종류는 크게 천연흑연과 인조흑연 등 두 가지인데요. 천연흑연은 땅 속에 있는 탄소 성분이 오랜 시간 고온과 고압을 받아 만들어지며 인조흑연 대비 가격이 저렴하고 고용량인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온의 이동 경로가 양옆 두 곳밖에 없어서 충방전 효율이 떨어지고 이동으로 층이 벌어져 부풀어 오르는 단점도 있습니다. 인조흑연은 코크스와 피치를 3000도 이상의 고온에서 가열해 제조합니다. 이온의 이동 경로가 많아 천연흑연보다 수명이 길고 고출력이 가능하지만 생산 과정이 길고 복잡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중국이 흑연으로 수출 통제에 나서자 세계는 지금 2차 전지 강국인 한국이 중국의 방침에 어느 정도 타격을 입을지 예의주시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중국의 흑연 수출 통제에 대비해 이미 수입 다변화를 하고 천연흑연 수입 비중을 줄여가는 등 대응책을 마련해 두고 있었습니다. 이미 올해 1분기에 이미 중국산 천연흑연의 한국 수출량은 10,000톤에 불과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8%나 감소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천연흑연의 경우 중국 의존도가 높지만 한국은 음극혁신 기술을 개발하는 등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려는 시도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예가 바로 흑연 대신 실리콘을 섞은 실리콘 음극재입니다. 지금은 실리콘을 4% 정도 혼합하고 있는데 그 비중을 늘려나가면서 혁신을 주도하는 연구개발이 진행 중이며 과거 일본의 수출 규제 당시에도 한국이 소재 부품 장비 프로그램을 가동해 일본 의존도를 낮춘 것처럼 한국 기업들은 흑연 위기 역시 기회로 만들 능력이 있습니다. 특히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활약이 눈에 띕니다. 올 1월에 있었던 기업 설명회에서 포스코는 2차 전지 소재 사업 추진 계획을 공개하며 그룹 공급망의 한 축을 담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음극재의 원료인 흑연을 비롯해 수산화리튬, 블랙 파우더 등 그룹 밸류체인 곳곳에 공급 창구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러한 선언 이후 약 6개월이 지난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탈토 중국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소재 물량은 주로 포스코 퓨처엠의 수산화리튬과 포스코 HY 클린메탈의 블랙 파우더 등 포스코 그룹사들의 공급량을 책임지고 있는데 무엇보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최근 호주계 광업회사 블랙록 마이닝의 자회사 파루 그라파이트와 2차 전지용 천연흑연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5년간 연 3만 톤 그러니까 총 75만 톤 규모의 천연흑연을 공급받고 대부분 물량을 포스코 퓨처엠으로 보낼 계획인데요. 최근에는 블랙록 마이닝의 증자에 참여하고 이 천연흑연 구매 권한 수량을 연 6만 톤 규모로 확대하는 것을 협의 중이기도 합니다. 포스코의 경우에는 이처럼 일찍부터 탈중국화를 선언하며 자원 확보에 나선 덕분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고 특히 중국 외 시장에서 흑연 공급망을 확보해 두고 있어 중국이 흑연 시장을 조이면 조일수록 반사이익을 누릴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이미 지난 5월 탄자니아 광산에서 나오는 흑연을 확보한 이후 마다가스카르 광산, 탄자니아 광산 추가 협의 등을 통해 연간 9만 톤 규모의 흑연 공급망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캐나다계 광업회사 넥스트 소스와 협약을 통해 마다가스카르 몰로 광산에서 생산하는 인상흑연 또는 구형흑연을 10년간 조달하는 것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 흑연 기반 음극재 기업인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흑연 수출 통제에 맞서 포스코 퓨처엠이 인조흑연 공장 상업 생산 시기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당초 내년 상반기 가동 예정이었지만 올해 안에 생산을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포스코 퓨처엠 인조흑연 공장의 연간 생산 규모는 8,000투로 현재 국내 배터리 3사 수요의 20%를 웃돌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단 중국의 수출 통제에 대응하기 위한 1단계로 내년부터 가동할 예정이었던 포스코 퓨처엠의 연산 8,000 규모 인조흑연 생산 공장을 조기에 가동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중국의 수출 통제 예고 이후 인조흑연의 역할로는 더욱더 힘을 받고 있습니다. 자원의 탈중국화를 위해 인조흑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현재 포항이나 광양 외에도 북미 유럽 등에서도 투자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조흑연은 포스코 제철소에서 나온 콜타르를 가공해 만든 침상 코크스를 원료로 합니다. 따라서 포스코 제철소 부산물을 활용하여 만들기 때문에 한국은 안정적인 원료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동안 천연흑연만 활용해 배터리용 음극재를 생산해왔지만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해왔고 중국이 신경질을 부릴 때마다 긴장해야 했지만 이제는 포스코 내 밸류체인 속에서 안정적으로 인조흑연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포스코는
결국 마다가스카르 광산 선적까지 완료해버렸습니다. 이미 지난 8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마다가스카르에서 흑연 광산을 개발 중인 캐나다 넥스트소스 머티리얼즈와 손을 잡았습니다. 탄자니아에 이어 마다가스카르산 흑연 수급을 살피고 배터리 원재료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넥스트소스는 마다가스카르 남부 톨리아라주에 위치한 몰로 흑연 광산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1단계로 연간 1만 7천재 흑연 정광을 생산하고 2단계에서 15만 투로 생산량을 확대할 예정이며 이 광산 수명은 약 30년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국내 최대 동박 원료 공급사로서 미국과 중동, 동남아시아 등 전 세계의 80여 개 파트너사를 두고 있는데요. 탄탄한 네트워크를 토대로 배터리 원료 사업에 본격 진출했고 흑연의 중요성을 미리 간파하고 수입 다변화를 위해 캐나다 업체와도 손을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캐나다 협력 광업회사 넥스트소스 머티리얼즈가 마다가스카르 광산에서 생산한 흑연 선적을 최초로 완료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소식은 중국의 수출 통제와 절묘하게 맞물려 포스코의 공급망 다각화 행보가 얼마나 선제적이었는지 더욱 빛을 발하게 해주었습니다. 마다가스카르 몰로 광산을 통해 인상흑연 연간 3만 또는 구형 흑연 1만 5천 틀 10년간 공급받게 됨에 따라 중국의 흑연 통제가 곧바로 한국 업체들에게 직격탄을 맞게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중국은 꼬리를 내렸습니다. 수제팅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정부의 수출 통제는 어떤 특정 국가와 지역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 특정 산업을 겨냥한 것도 아니다. 중국은 수출이 관련 규정에 들어맞는다면 허가를 받게 할 것이다. 요것만 맞으면 허가하겠다고 은근슬쩍 꼬리를 내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철강야금 화학공업 등 기초산업에 주로 쓰이는 용광로용 탄소전극 등 5종의 저민감성 흑연 품목에 대해 적용됐던 임시 수출 통제는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도 이제 한국이 요소수 사태 때처럼 자기들의 수출 통제에 당황하고 큰 타격을 받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절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최근 반도체 업계에서는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제재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5세대 디램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엄청난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국의 숱한 견제에도 소기의 성과를 내놓으면서 정말 중국이 기술 자립에 성공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과 경계심이 가득했던 건데요. 그런데 역시나 얼마 뒤 중국이 뒤통수를 쳤다며 그럴 줄 알았다는 반전된 상황이 펼쳤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렇게나 빨리 5세대 디램 개발을 했다는 게 이상하다 했더니 한국 몰래 반도체 기술을 빼내려 반도체 자급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에서 얼마 전 최초로 5세대 디램을 개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제재로 인해 불과 최근까지만 해도 첨단 반도체 핵심 부품조차 구할 수 없어 동동거렸던 중국에서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건데요. 그런데 역시나 한국에서 세계 1위인 삼성전자 디램 기술 핵심 정보가 넘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주요 언론에 따르면 지난달 검찰이 삼성 반도체 기술을 중국 업체에게 넘긴 혐의로 삼성전자 출신 부장과 관계사 전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이번에 넘어간 삼성의 디램 기술 피해 금액은 수조 원 규모로 심지어 하청업체 직원들까지 조직적으로 뛰어든 것으로 드러나면서 반도체 업계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중국 매체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서 유일하게 디램을 생산하고 있는 창신메모리는 지난 11월 중국 내 최초로 5세대 초저전력 디램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에서는 창신메모리가 삼성 등 우리 반도체 업체와 기술 격차를 확 앞당겼다고 자화자찬이 쏟아졌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창신메모리에 삼성의 반도체 기술이 넘어가 가능했던 일로 실제로 최근 검찰이 창신메모리에 삼성 반도체 기술을 넘긴 김모 전 삼성 부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8년 전 삼성에서 나온 김 전 부장은 창신메모리에 들어가 삼성의 18나노급 디램 핵심 기술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삼성 관계자 장비 업체 전 직원, 하청업체 출신 등 실무 인력 수십 명이 기술 유출에 가담하는 등 기술 유출 피해액만 따져도 수조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렇듯 중국은 한국으로부터 반도체 핵심 기술 유출을 노골적으로 이제는 거의 대놓고 하고 있는데요. 이는 전 세계 과학 인재를 흡수하는 중국의 천인 계획에 따른 것으로 명목상 인재를 지원하는 사업이지만 이를 통해 중국은 산업 스파이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 유출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일지만 문제는 중국의 수법이 갈수록 교묘하고 대담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작년 6월에는
반도체 공장을 통폐로 베끼려 한 정황이 포착되는 등 상상을 초월합니다. 삼성의 전 임원이 반도체 공정 자료를 빼내 중국에 독재 공장을 만들려 한 것으로 기술 유출 피해 금액만 3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사건에는 삼성 부장급 전 직원 말고도 공장을 설계한 관계사 임원, 하청업체 직원들까지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공범이 더 있을지 여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수사는 작년 5월 국정원이 정황을 포착하면서 시작됐는데 기술 유출에 가담한 사람들 모두 중국에 거주하고 있어 한동안 수사에 속도를 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기술 유출을 주도한 핵심 인물 두 사람이 작년 10월에 귀국하면서 덜미를 잡은 겁니다. 이렇듯 최근 중국에서는 반도체 장비를 아예 통째로 가져오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중국 현지에서는 10년이면 걸릴 일을 한국 기술을 빼내오면 2년이면 가능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하는데요. 18나노 디램 공정 자료를 빼낸 중국 창신 메모리의 중간 역할을 한 중국 현지 반도체 장비업체 홈페이지에는 한마음 한뜻으로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자. 다른 곳이 510년 걸릴 일을 우리는 2년이면 끝낸다라고 뻔뻔한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회사를 세운 건 창신 메모리에 취업하면서 삼성의 기술을 유출한 김모 전 부장으로 그는 삼성협력업체의 장비 기술까지 모두 유출하려 했습니다. 김 전 부장이 기술을 유출하려고 한 건 증착 공정에 쓰이는 퍼니스 장비로 글로벌 최고 수준의 기술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삼성 출신 김모 전 부장이 지난달 15일 구속되면서 사건이 일단락됐는데요. 자칫하면 중국이 이 기술을 가져가 우리를 제치고 선두로 치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김 씨는 삼성을 퇴사한 뒤 반도체 장비 납품업체 팀장 박모 씨 등과 함께 중국 업체로 이직해 핵심 기술을 유출했으며 검찰은 김 씨 일당이 기술을 유출하는 대가로 수백억 원대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김 씨가 세후 5억 원이 넘는 금액을 제시해 삼성과 관계사의 기술 인력 20명을 빼간 혐의도 수사 중이라고 하니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중국은 이렇게 빼간 반도체 기술들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최근 화웨이 7나노급 AP를 개발했다는 것도 결국 거짓이었다는 게 밝혀졌는데요. 미국 IT 전문지에서 화웨이가 개발하고 SMIC에서 제조한 7나노 미세 공정 반도체 성능이 뒤떨어지며 불량률이 매우 높다는 테스트 결과를 내놓아 중국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앞서 작년 8월 화웨이는 미국 반도체 제재를 뚫고 7나노급 AP를 장착한 최신 스마트폰을 출시해 중국이 반도체 자립을 이뤄낸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AP는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시스템 반도체라 당시 반도체 업계에서도 놀라운 기색을 드러냈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3개월 뒤 미 IT 전문지 톰스 하드웨어가 화웨이 AP의 성능을 검사한 결과 2020년 화웨이가 TSMC에 위탁해 제조했던 5나노급 AP보다 성능이나 전력 효율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톰스 하드웨어에 따르면 화웨이 기린 9000S 프로세서의 전력 효율과 그래픽 성능이 2020년 출시된 기린 9000과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린 9000S는 화웨이가 최근 출시한 신형 스마트폰 메이트 60 프로에 탑재된 프로세서로 최초로 SMIC의 7나노 미세 공정을 통해 생산된 반도체였습니다. 해당 제품이 출시됐을 때만 해도 미국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 생산을 막기 위해 강력한 규제를 했지만 중국이 이를 극복하고 자체 기술 상용화에 성공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톰스 하드웨어의 반도체 성능 테스트에서 새 프로세서의 성능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 만큼 중국이 진정한 첨단 반도체 자급 체제를 구축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졌습니다. 심지어 더 큰 문제는 불량률이 높다는 점으로 실제로 파이낸셜 타임즈는 시험 생산 단계에서 기린 9000S의 수율이 30% 수준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쉽게 말해 100개를 만들면 30개 정도만 정상 제품이라는 뜻으로 이는 화웨이 신형 노트북에 들어간 5나노급 CPU도 기린 9000S와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황이 이러자 최근 중국의 국영 반도체 업체 상하이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SME가 28나노 노광 장비 개발을 공표했지만 이 역시 정말 팩트인지 믿을 수 없는 일이 돼버렸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SME의 후원사인 상하이 창장그룹은 지난주 위챗에 포토리소그래피 기술을 보유한 유일한 국내 기업으로 SME가 28나노 노광 장비를 성공적으로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게시글은 곧바로 삭제됐는데 이에 대해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SME의 28년 노광 장비 개발에 대한 첫 공식 확인이지만 중국 매체들의 보도가 검열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작년 7월 이 매체는 SME가 연말까지 자체 개발한 28나노 노광 장비 SSA810을 인도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었습니다. SME는 네덜란드의 ASML이 세계 노광 장비 시장을 거의 독점한 상황에서 중국이 밀어붙이는 반도체 기술 자립을 위한 핵심 회사입니다. 노광 장비는 반도체 원재료인 웨이퍼에 미세한 회로를 새겨 넣는 데 쓰는 핵심 장비로 7나노 이하 미세공정 반도체 제품을 생산하려면 ASML이 독점 생산하는 EUV 노광 장비가 하지만 미국의 제재로 인해 중국은 이를 구경도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 SME가 반도체 장비 자급에 성공한 겁니다. 이에 대해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SME가 개발한 노광 장비는 ASML의 EUV 노광 장비에 한참 뒤처졌지만 중국이 반도체 성숙 공정에 집중하면서 이뤄낸 성과라며 28나노 노광 장비의 개발은 중요한 성취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SME의 28나노 노광 장비 개발 발표 시점이 찝찝해 보입니다. 바로 미국이 중국 반도체 규제를 범용 반도체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뒤 나왔기 때문으로 중국이 이를 의식해 부풀려 발표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더구나 화웨이 7나노급 AP를 개발했다는 이야기도 거짓으로 밝혀진 만큼 일각에서는 중국이 이렇게 빨리 성과를 내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듯 반도체 기술을 비롯한 핵심 기술 유출은 수천억 원에 달하는 연구비는 물론 국가 경쟁력에 직결되는 사안으로 그야말로 중범죄인데요. 그런데 작년에 특허청 기술경찰이 지식재산 관련 범죄자를 형사 입건한 수만 해도 500명이 넘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입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기술경찰은 작년 1월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하려는 국내 대기업, 중견기업 전현직 직원 6명을 기소하고 주범 3명을 사전에 구속하기도 했습니다. 기술경찰은 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반도체 웨이퍼 연마와 관련된 핵심 기술의 무단 유출 증거를 다량으로 확보했고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국내 반도체 대기업 직원과 브로커 등 추가 공범을 밝혀냈습니다. 결국 이들에게 전원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으며 사전 구속하는 등 추가적인 기술 유출을 막았습니다. 해외 기술 유출은 은밀한 범죄여서 입증도 어렵다 보니 덜미를 잡는데 수년씩 걸리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건이라도 발생하면 국가 경쟁력을 흔들 수 있는 중범죄인 만큼 앞으로도 더욱더 엄격하게 통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